자, 얘들아. 우리 12분 안 됐긴 했는데, 요반은 앞반보다는 조금 빠른 것 같네. 9분이 안 돼서 푼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9분 조금 넘어서 한 두세 친구들 푼 것 같고, 그리고 한 11분이면 전부 다 한번 수정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풀었던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답만 좀 확인을 하고 바로 본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들아, 항상 생각해야 되지만, 만약 화작을 선택할 거라면, 화작을 푸는데 속도가 중요하기는 해. 화작을 하는 이유가 속도를 조금 빨리 줄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정확도가 높아야 돼. 한 문제를 틀릴 바에는 차라리 시간 1분 더 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급하게 풀다가 틀리지 말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답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1번에는 4번이고 2번에 5번, 3번에 1번. 되게 쉬웠지? 자, 그리고 4번에 4번, 5번에 5번, 6번에 5번, 7번에 2번. 자, 그리고 8번에 2번, 9번에 2번, 10번에 5번. 괜찮지, 얘들아? 하나 정도는 실수겠지만 틀리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요까지 정리하고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쉬는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 수업으로 가자, 얘들아. 맨 마지막 쪽으로 가서 41에서 45, 현대시랑 고전시가가 복합적으로 함께 묶여서 나왔는데, 사실상 너네들도 이제부터 기출분석을 하면 알겠지만 현대시랑 고전시랑 엮어놔봤자 내용적으로 비슷한 건 전혀 없어. 그냥 구성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묶어서 문제 내기에는 표현기법, 시상전개 그 정도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수업도 현대시 따로, 고전시 따로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쨌든 문학이니까 보기 지문이 나와 있네. 역시나 보고 가야겠지. 43번입니다. 43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반복법하고 연세법은 같거나 비슷한 말을 배치해서 표현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수사법이야. 그럼 사실 너네들이 실전에서 이걸 본다면 이까지만 읽고 넘어가도 돼. 그리고 어떻게 그냥 캐치하면 되냐면 내가 읽을 가와 나에는 반복하고 연세가 쓰이겠지. 이까지만 보고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반복법은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 내용하고 이어줄 수 있을까? 그때 읽어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연습 차원이니까 그냥 먼저 읽고 가자. 일단 반복법 동그라미 쳐주고, 그리고 얘는 너무 당연해. 내신에서도 계속 물어봤던 거니까. 자, 반복법은 의미 강조 및 운율 형성에 이바지를 한대. 그래서 밑줄만 좀 그어줘, 얘들아. 운율 형성, 그 다음에 의미 강조, 당연한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미상관을 사용할 경우 구조적 안정감을 주기도 한대요. 그럼 여기서 딱 눈치채야 되는 게 두 작품 중에 하나는 수미상관이 쓰이겠지. 됐지? 자, 그리고 또한 같거나 비슷한 말을 잇따라 사용하느냐 아니면 사이를 두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연속과 비연속, 그리고 또 그 바꾸어 되풀이 하느냐에 따라서 어용변화, 반복법 이딴 건 외울 필요 하나도 없겠지. 그냥 이런 방식이 쓰일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연세법 동그라미 쳐주고, 반복은 우리가 내신이나 어디서든 계속 봤기 때문에 쉬운 내용이지만 앞에서 보니까 연세법 많이 틀리기는 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좀 꼼꼼하게 볼게. 자, 연세법은 앞에 말을 뒤에서 다시 받아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말을 이어나가는 수사법이야. 그래서 항상 쌤이 옛날에 내신할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원숭이 엉덩이 빨개. 그 내용 맞지? 빨가면 사과, 끝에 있는 거를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얘 효과는 묶어줄게요. 일단 연세법을 쓰면은 계속 이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논리 정연하게 발전시킬 수 있고 내용을 심화시킬 수도 있대. 그냥 그렇구나 처음 보는 효과야.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똑같은 말을 이어주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드러내기도 한대. 그냥 한번 읽어보는데 의의를 둡시다. 자, 그러면 다시 실전 경험하는 셈 치고 요거를 읽고 너네들이 뭘 생각하면 된다? 앞에 작품에서 반복과 연세가 쓰이겠지. 이것만 생각하고 가봅시다. 자, 먼저 가작품으로 가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얘들아 제목이지. 쌤이 이용학이란 사람은 사실 일제강점기에 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쓴 작가다 이런 거 보기 전에 그냥 제목 자체가 그리움이야. 그러면 그리움이라는 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감정이 대놓고 나오면 그게 특이하다고 했잖아. 근데 제목부터가 그립다라는 감정이면 이거는 주제가 그냥 그리움이겠지. 됐죠? 그럼 주제가 너무 중요한, 제목이 너무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 자, 눈이 오는가 북쪽에다가 네모 하나 쳐주고, 왜냐면 북쪽이 그립겠지. 그리우니까 이런 북쪽을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리고 또 한방 눈이 쏟아져 내리는가? 그럼 보기를 읽었으니까 너네들이 뭘 떠올리겠어? 반복 쓰고 있네.
됐죠? 반복까지도 찾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일단 이곳을 그리워한 다음에 이거랑 관련된 뭔가를 떠올렸겠지. 그치? 그 북쪽으로 가는 길이든 아니면 그 북쪽의 모양이든지 간에 철길도 있을 거고 화물차도 많이 달리나 보다. 이까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년으로 또 넘어가면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요거는 중요하겠다. 밑줄 좀 그어주면 너를 남기고 온.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우리 아까 북쪽 동그라미 쳤나? 그럼 작은 마을도 동그라미 하나 더 쳐주시고,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이 내리는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는 게 일단 내가 거기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나온 거 맞지? 왜냐면 너를 놔두고 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많네요. 그 마을을 그리워하는 마음. 자, 됐지. 그러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끝내주는 거고, 또 한 가지 찾으면 눈이 내리는가가 아니라 복된 눈이야. 그럼 눈이 부정적인 시어는 아닌가 봐. 됐죠? 계속 할게. 그리고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서 그리운 곳 참아 그리운 곳.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게 얘들아. 이 밤은 긍정적인 시간이야? 부정적인 시간이야? 긍부. 이 연을 읽었을 때. 일단 잉크병까지도 얼어드는 밤이야. 그럼 뭔가 되게 추운 느낌이 나. 그리고 어쩌자고 잠을 깨. 그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겠네. 그럼 잠을 깬 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간대니까 이 밤은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도대체 그리워서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밤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왜냐면 이 어쩌자고 때문에. 잠을 깨봤자 어쩌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자, 그리고 그리운 곳 참아 그리운 것 보기를 또 떠올려주면은 반복하고 있다는 것도 계속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 눈이 쏟아져 내리는 이거 보니까 수미상관이란 것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네. 이려다고 마지막 년 엮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유까지도 나와 있고 그만큼 그립다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이제 문제 푸는 거 크게 어렵지는 않겠네. 그럼 쌤이랑 43번으로 가서 같이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1번. 가에 눈이 오는가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복된 눈 내리는가 등은 변화 반복법 맞잖아. 다르게 해서 반복하는 거 맞고, 이걸 되풀이하면서 대상을 구체화하며 정감의 깊이, 이때 정감이란 거는 그리움이라는 감정밖에 없겠지. 됐죠? 그럼 이거 1번은 맞는 말. 그리고 2번으로 가면 그리운 곳 참아 그리운 곳, 이곳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되풀이되는 연세법을 사용해서 간절함을 더한다.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아 틀려? 그리운 곳 참아 그리운 곳. 반복은 알겠어. 이거 연세 맞아 틀려? 그래서 아까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더라고. 이거 연세 아니죠? 답 2번이지. 왜냐면 아까 우리 보기에서도 준 연세의 개념이 뭐였냐면 앞에 말을 뒤에서 받아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말을 이어나가야 돼. 근데 여기서는 그리운 곳 참아 그리운 것 받기는 했지. 근데 말을 이어나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반복해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법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틀렸고, 그럼 얘의 의도는 뭐냐면 표현기법을 네가 정확히 아느냐? 이런 거 정도 물어보는 거겠지. 됐지? 근데 이거 이해되지? 왜 연세법이 아닌지 이어나가지 않아서 그래. 자, 그리고 3번. 1연, 5연, 수미상관이다. 그러니까 구조적 안정감, 아까 준 효과 그대로 말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작품으로 또 가볼게요. 사실 이제 앞으로 좀 넘어가서 오늘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나작품인 것 같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쌤이 같이 보기 전에 너네들이 먼저 나작품을 읽고요. 얘 주제가 뭔지 한 번만 생각해보라. 한 번만 생각해줘. 자, 그럼 나작품 한번 읽어봐. 너네들이 먼저. 주제가 뭔지 한번 찾아줘. 나작품.
얘들아 한번 읽기는 했지. 읽기는 했고 아까 우리 보기에서 본 것처럼 반복이나 연세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표현기법은 됐어. 근데 주제는 뭔데? 일단 시어로 길 같은 걸 계속 주지. 제목에도 길이 있고. 그러면 이거 주제가 뭔지 말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야.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 있어. 그러면 너네들이 생각했던 주제가 맞는지 쌤이랑 같이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자. 그래서 사실 나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새로운 작품을 봤을 때 이 시를 읽어내는 능력을 물어보기에 너무 좋은 작품이야. 그러니까 대놓고 뭐 당연히 윤동주, 백석, 우리가 배웠던 뭐 위에 있는 그리움 같이 대놓고 주는 것들 말고 좀 난해한 시를 너네들이 어떻게 읽는지 이게 연습하기가 참 좋은 글이라고 보면 돼. 그럼 쌤이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얘도 역시나 제목을 보니까 길을 찾아서 이고요. 명암리 길이야. 그럼 너네들이 읽은 것처럼 명암리라는 곳은 아마 공간이겠네 생각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밝고도 어두운 것이 뭐더라?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요. 그럼 일단 여기서 조금 눈치채 줘야 되는 게 밝고도 어두운 것 이꼴 명암과 같은 말이잖아. 그럼 명암리라는 공간의 이름을 듣고 이런 걸 떠올렸나 보지. 이렇게 그냥 접근합시다. 자, 그리고 길끝이 나를 당긴다.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은 아니래. 그래서 밝고 어두운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나 봐. 내 안에 샛길들, 뒷길들, 뭐 내 안에도 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네. 또 명암리라는 이 공간은 나를 부추기기도 한대요. 나한테 뭔가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공간인가 봐. 그래서 마음의 구석까지도 뭉클해져. 그래서 명암리라는 공간이 나한테 불러일으키는 감정. 그렇기 때문에 밑줄을 그었어. 그리고 길은 모를수록 새롭고 새로운 길은 새로워서 또 낯설고 낯설게 만나는 바람소리, 물소리 그 소리에 기가 막히도 하대. 그러면은 이제 명암리로부터 떠올린 생각이 뭔가 기막힌 생각으로까지 갔대. 계속 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놀랍기도 하대요. 뭔가가 자꾸 놀라. 자, 그 다음에 나의 눈길, 그 다음에 또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아. 모르는 길이 발끝까지 따라오기도 해. 나는 삶의 그 명암을 다시 비춰보고 비추다가 낯선 길을 또 오래 바라본대요. 그리고 오늘도 길은 밝았고 어두웠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너네들이 이까지 읽고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도대체 길 어디를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은 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다 늦은 저녁에야. 이 부분은 물결 밑줄 좀 합시다. 이게 이제 주제를 알려주는 부분이지. 저녁이 되니까 마음의 능선 넘어 다른 길에 머물었어. 그러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때까지 읽었던 낯선 길, 새로운 길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야? 마음에 있었던 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뭐가 되냐면 그냥 마음속의 길, 내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됐을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했어. 그래서 옆에다가 쌤이 써놓은 거 보면 결국 그 길이란 마음의 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쓴 글이구나. 이까지만 찾아줬으면 주제가 끝이에요. 주제 끝. 됐죠? 내 마음 상태 끝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봐주면 좋은 게 얘들아 아까 쌤이 이거 주제가 참 추상적이라고 얘기했어. 왜냐면 마음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치? 근데 여기선 특이하게 마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길에 머물 수 있는 것들로 표현하고 있네.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감각적인 공간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다시 말해 추감두가 쓰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래서 쌤이 생각하기에 이 근거를 찾았으면 얘는 지금 자신의 내면을 보고 이 길, 저 길, 새로운 길, 낯선 길, 뭐 과거를 떠올리든지 간에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도출할 수 있다는 거야. 됐죠? 마음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냥. 자, 그리고 언제나 알 수 없는 길, 그 다음에 그 길 속의 길, 우리는 헤어지고 또 만나야 돼. 그래서 마음속으로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서도 떠올리는 것 뿐이었어. 그리고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일까? 또 지 생각.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가. 언제부터 내 안에서 웅크린 길이 명암리에 가서 풀어놓을 수 있다? 라고 하고 끝나네. 그럼 마지막은 또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내 마음속에 길이 막 이렇게 웅크러져 있나 봐. 근데 명암리라는 공간은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공간이래. 그러면 명암리를 보면서 이러한 잡다한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뭉클하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만들고 그 다음 뭔가를 풀고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구나. 이까지가 끝. 됐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그냥 마음이야, 마음. 내 내면 세계.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아까 너네들이 이걸 읽어보고 뭔 개소리였나 싶겠지만 이게 마음과 혹은 내면과 같이 좀 연결을 했다면 잘했어. 근데 그게 어려웠다면 약간 찾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글도 우리가 주제까지 찾아봤으니까 문제 같이 좀 볼게. 아까 답은 찾긴 했지만 나머지 선지들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43번에 4번으로 가면 밝고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라? 밝고 어두운 것, 그 다음에 또 밝고 어두운 것,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 보니까 반복법을 사용해서 되풀이되면서 그의 깨달음, 그치? 뭐 자꾸 어둡다, 밝다, 요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면 낯설다, 낯설게 만나는 어쩌고, 비춘다, 비추다가 어쩌고, 이게 바로 연세법이지. 왜냐면 앞에 말을 반복하고 계속 말을 이어가니까. 됐죠? 그럼 43번도 해결했고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45번의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 이것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먼저 1번. 어쩌자고, 아까 요거 좀 부정적인 시간대 밤을 찾아내는 근거였어. 어쩌자고라는 부사어를 통해서 잠 못 이루는 화자의 절절한 그리움을 부각한다. 맞죠? 어쩌자고 깨어서 차마 그리운 곳 하면서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2번. 명암리에서 밝고도 어두운 것을 떠올리고 있어. 그렇지.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에 빠져들었다. 맞네요. 그리고 3번으로 가면 마음의 능선 넘어 다른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얘들아 이 부분 아까 쌤이 추간구라고 했잖아.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하는 거. 근데 추간구를 뭐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냐면 내면의 심리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추상적인 것을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거 구체적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추간구를 다른 말로 풀어서 나타내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이거 추간구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4번. 길을 풀어놓는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제약과 억압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식을 드러내. 요게 답이네, 얘들아. 그치? 왜냐면 웅크렸던 거를 명암리에 가서는 다 해소할 수 있다며. 근데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나한테 제약 주는 게 뭔지, 그다음 나에게 한계가 되는 게 뭔지 나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건 비약이죠.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4번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겠네. 됐지, 얘들아? 그래서 아마 복습할 때 나 작품을 좀 꼼꼼하게 봐줘. 자, 그리고 나서 우리 42번. 요거는 너네들한테 그냥 숙제로 주려다가 아예 답부터 찾고 설명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일단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 철길은 내가 그리운 곳으로 가는 길 혹은 그 그리운 곳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었어. 그리고 두 번째 샛길은 내 안의 샛길이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과 관련된 어떤 길이겠지. 됐지? 내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A만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철길, 그리운 곳을 얘기하는데 뭔가 돌고 돈다, 순환하는 거 전혀 관계없지, 그리움이랑. 그다음 두 번째, 전망에 대한 확실성, 그리움이랑 확실함이랑 상관도 없죠. 그리고 3번, 삶의 근원으로 회귀하자, 철길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도 아니잖아. 그치? 자, 그리고 4번, 이거 완전 황당하지 않니? 철길이란 건 그리움의 공간을 떠올리게 하는 건데 새로운 세계? 아니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곳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거니까 새로운 것도 아니야. 그럼 답은 어쩔 수 없이 5번밖에 없고요. 그리고 A를 보면 이전의 경험을 통해 기억하고 있는, 그치, 그리움의 공간을 떠올리는 거니까 새롭다기보다는 이전 경험을 환기시키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있는 B입니다. B를 보면 어쨌든 내면 얘기이기 때문에 이 내면이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5번이 답은 맞아. 근데 내면을 새롭게 성찰하면서 떠올린대. 그럼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 성찰 이꼴 혹시나 반성이라고 생각할까 봐서 요거는 한번 짚고 갈게. 얘들아, 성찰이라고 해가지고 뉘우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글을 다시 돌아보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 이때도 우리가 성찰이라는 말을 쓸 건데 이때 맥락으로는 그냥 구체적으로 떠올려 본다, 이 꼴도 성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뉘우침만 성찰이라고 생각할까 봐 혹시나 싶어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찰이 되게 다양하게 꼭 반성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떠올린다는 그런 맥락으로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돼요. 되겠지? 그럼 요것도 5번 답 체크하고 뒤로 넘어갈게. 자, 그럼 다작품으로 갈게, 얘들아. 정신 차려. 이제 고전해야 돼. 이 고전까지만 하고 고전까지만 하고 쉴 건데 그 앞에 반에서 이미 다 겪은 일이거든. 그래서 좀 힘내. 요거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되게 약간 화가 많아가지고 쉬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엄청 그 약간 나에게 반항을 했는데 소용없어. 애들 조금만 더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 근데 요거까지만이라고 하는데 미안해. 되게 많아. 이 반 페이지만 좀 볼게요. 정신 좀 차리시고요. 자, 그러면 누앙사라는 작품 들어가기 전에 쌤이 이거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만 좀 짚고 갈게요. 일단 누앙사도 별 3개짜리고 그 다음에 그걸 쓴 박일로도 별 3개짜리입니다. 쌤이 작가를 강조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얘는 강조 좀 할게. 일단 얘는 조선 중기의 벼슬 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박일로 이꼴 중기 요거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필요 없어. 무인이고 문인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적어둔 거는 박일로 그래서 가끔씩 막 그 전쟁의 경험을 떠올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 그럼 실제의 삶을 반영한 거야.
진짜 전쟁에도 나갔었어. 그리고 이 사람은 무인이었지만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나중에는 퇴직하고 이제 자연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자연에서의 뭐 하나가 되겠다, 물화일체 이런 쪽으로 좀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 필요 없고 다시 올라가서 중기야. 그럼 중기가 뭐가 중요하냐면 밑에 봐봐. 조선 중기라면 전기의 성격도 있고 후기의 성격도 같이 보여준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특이하냐면, 그리고 옛날에 한번 한 적 있을 텐데, 우리 조선 전기의 특징은 일단 사대부 위주로 글을 썼어. 그럼 사대부 위주로 글을 쓴다면 내용도 유교적이거나 충효 이런 거, 지조절개 이런 걸 다루거나 혹은 자연조화, 관념적인 자연을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기 사람이니까 이런 성격도 가져. 맨날 임금 얘기하면서 지조절개 이런 얘기하고 이런 성격도 가지는데 되게 특이하게 후기로 넘어가면서 평민들이 쓰는 방식, 되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자신의 삶을 그려내는 그런 방식이 벼슬 했던 사대부였던 박일로 그래도 나타난다는 거야.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이할 수밖에 없겠지. 사대부 같기도 하면서 평민의 글 같기도 하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진다라는 말을 중기 사람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이구나. 이렇게는 좀 기억하면 문제를 풀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따가 누앙사를 보겠지만 앞부분은 되게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 막 농사 얘기를 하다가 나중으로 가면 이제 자연에서의 물화일체의 막 이런 또 사대부스러운 글을 써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이 혼합되어 나타난다라는 걸 반드시 좀 기억해 주세요. 됐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수능 특강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들을 분석해 보면 박일로의 이런 점들을 가지고 많이 물어볼 거야. 그럼 한번 이제 본 거에 의미를 두고 그러면 뒤에 있는 글도 좀 볼게. 알겠지? 자, 읽어볼게요. 얘도 복습해줘야 돼. 우리 나 작품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누앙사도 중요한데 자꾸 중요하다고 하면 다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되게 중요하긴 해요. 자, 가봅니다. 읽어볼게. 자, 먼저 한기퇴심하야. 나와 있는 건 외울 필요 없죠. 가뭄이 극심해서 시절이 다 늦었대. 이거 농사 얘기하는 거야. 물이 없어가지고 다 늦었는데 서쪽 언덕의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에, 얘들아 우리 열비는 물결 밑줄 하나 해주시고 요거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옆에다가 쌤 뜯어놓은 것처럼 열비는 여다에다가 리을 플러스 비입니다. 그리고 여다는 외우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나온 적 있나? 여다는 꼭 외워야 돼. 여다 뜻은 지내다, 살다, 가다라는 뜻. 그래서 여다 밑에다 가다, 지내다, 살다라고 써주시고 필수 어휘입니다. 제발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리을은 지금 관형사용 어미 은는 을던 얘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조합해서 읽어보면 서쪽 높은 논에 잠깐 갠 지나가는 비에, 가는 비에, 그렇죠? 비가 내렸대. 그럼 농사 짓기 참 좋은 상황인가 봐. 자, 그리고 길 위에 어떤 물을 밤만 잠깐 데워두고 물까지 데워놨어. 농사 지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 한 번 주마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 좀 해줘. 표시. 그러니까 소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농사랑 또 관련 지을 수 있지? 그리고 얘들아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되게 구체적인 거 맞잖아. 사대 붙이고 소 얘기하고 농사 짓는 얘기하는 거 되게 현실적인 조선 후기의 성격을 가져. 자, 아무튼 소 한 번 줄게 하고 엉성하게 하는 말씀. 아이고 친절하구나 라고 여긴 집에. 됐죠? 옛날에 소 한 번 빌려준다는 그 집을 떠올렸어. 그리고 다리 없는 저녁에 허위허위 달려갔대요. 그럼 허위허위에다가 물결 밑줄 하나 해주시고 당연히 음성상징어일 거야. 음상. 근데 얘가 조금 다른 음상이랑 좀 차별돼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에 이 사람의 심리도 들어있어. 나 이제 물까지 준비 다 돼 있고 소만 있으면 돼. 그래서 누군가가 소 빌려준다는 얘기를 했네. 그래서 막 이렇게 허위허위 달려가. 그럼 이 허위허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화자의 감정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뛰어가는데? 기대지,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기대나 설렘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달려간다라는 게 이 음상에서 드러난대. 조금 내신형이긴 하지.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계속 굳게 닫은 문 밖에 어둑하게 혼자 서서 큰 기침, 애헴을
양구 오래도록 한 후에 그래도 꼴에 사대부라고 저 왔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 척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계속 에헴을 하니까 안쪽에서 말을 합니다. 묶어주세요. 어이고 그 누구신고? 누구십니까? 라고 안에서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또 대답을 해. 염치 없는 나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왔다고 대답도 했어요. 자, 그럼 이걸 통해 너네들이 알 수 있는 거 대화의 형식으로 계속 시상이 전개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얘들아 이거는 진짜 너네들이 이거 실전에서 만나봐. 그럼 이거 대화인 거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실어 놓는다는 얘기가 누앙사가 적어도 소빌리는 상황이고 대화를 쓰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기본 지식으로 갖고 있길 바라니까 이런 걸 내는 거야. 알겠지? 실전에서 만났을 때 절대 못 찾을 거 아니까. 자, 아무튼 염치 없는 나옵니다. 그 다음 초경 8시도 거의가 됐는데 그 어찌와 계십니까? 해서 왜 왔냐고 또 집주인이 물어봤네. 했더니 또 대답을 해요. 또 묶어줘. 연년, 매년 해마다 이러기 구차한 줄은 알지만 소가 없는 가난할 궁이네. 빈 집에 헤엄이 많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헤엄마나 왔삼노라 옆에다가는 내가 여기 온 의도가 드러나는 그 발언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 다시 말해 소가 없어가지고 왔어요. 빌려달라고 왔습니다. 자, 근데 쌤이 여기 색깔 바꿔서 헤엄이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뜻 좀 필기하고 외우도록 할게. 헤엄의 기본형은 해다입니다. 해다. 응. 그리고 얘 외워야 돼. 얘는 헤아리다, 생각하다라는 뜻이래. 헤아리다. 그 다음에 생각하다. 그럼 헤아리다나 생각하다는 어쨌든 동사의 형식, 서술어에 들어갈 수 있는 형식 맞지? 그치? 그래서 예를 보면은 그 먹다도 동사잖아. 근데 이걸 명사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먹음 혹은 먹이처럼 바꾸잖아. 그치? 그것처럼 얘도 역시나 해다일 때는 헤아리인데 그 다음에 해염처럼 같은 걸 붙임으로써 이걸 명사형으로 만든겨. 그래서 헤엄은 헤아리다의 명사형, 헤아림 혹은 생각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되지? 그래서 해다를 좀 떠올려주고 외워주면 돼. 무튼 소 없는 집에 생각이 많아서 왔습니다. 해다 꼭 외우세요. 헤아리다. 자, 그 다음 또 묶어줄게. 이제 집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공한이나 공짜야 공짜. 공짜나 혹은 값이나 주엄즉도 하다마는 돈이라도 받을 수는 있지만 다만 어젯밤에 건너집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선수 쳤나 봐. 목 붉은 수기치 꿩치입니다. 꿩을 옥지읍 기름에다가 구웠어. 약간 그 치킨처럼 해왔다는 거야. 그리고 간 익은 삼의 주 보니까 술이네. 우리 술을 취하도록 권했대. 다시 말해 이제 뇌물을 들고 온 거지. 치맥 같은 걸 사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이러한 은혜를 어찌하니 갚겠습니까? 치맥도 얻어먹었으니까 그 사람부터 빌려줘야죠. 그리고 내일로 소를 주겠다 하고 큰 언약, 약속까지 했거든. 그러니 실약. 얘들아 요것도 쌤이 색깔 칠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혹시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농사 짓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은 다른 일 다 망가진다 하면서 농사일을 제때제때 해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실시라는 걸 썼거든. 다시 말해 때를 놓치다라는 말을 쓸 때도 이 실자를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한자들이 반복되니까 외우라고 하고 쌤이 다시 한번 읽어주는 것들은 복습을 제발 좀 하세요. 그래야지 다른 글을 읽을 때도 좀 스무스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실시랑 연관지어서 보면 이것도 역시나 약속을 어기면, 약속을 잃으면 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지. 자, 무튼 그 사람하고 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기기가 편하지가 않으니 사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길게 말했지만 하고 싶은 말은 안 돼라는 거야. 그 이유는 뭐야? 다른 집에서 이미 치맥 사들고 와가지고 주기로 했다. 됐죠? 자, 여기까지도 봐주시면 되고 뒤로 넘어가서 자, 그랬더니 얘 반응을 봅니다. 실위 못 읽으면 괜찮아. 실제로 그러하면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소 빌리러 갔는데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는 어이할꼬라는 건 당연히 설의법.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의 태도는 체념적이지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체념적. 그러니까 농사를 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이고 어쩔 수가 없네 하고 포기를 했지. 자, 그리고 헌먼덕이라는 것을 숙여 쓰고 뭔가 쓰는 건가 봐. 그리고 축 없는 집신, 그냥 집신을
설피 물러오니. 그러니까 뭔가를 쓰고 집신을 신고 설피 물러왔어. 그럼 이것도 역시나 허위랑 마찬가지로 음성상징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거, 허위는 기대에 차서 달렸잖아. 그치만 이 설피에는 어떤 감정? 실망이지. 그렇지. 실망의 감정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 감정 변화가 있다는 게 이제 시상 전개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겠지. 자, 그렇게 돌아오니까 풍채, 사람 몸 풍채, 풍채적인 형용에 이것도 가끔씩 나오는 건데 모양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모습, 모양. 자, 내 몸도 왜소한가 봐. 이런 왜소한 모양에 개가 짖을 뿐이로다. 자, 그럼 우리 개에다가 네모 하나 쳐주시고요. 안 그래도 실망해가지고 몸도 자꾸 왜소하게 걸어오는데 뒤에서 개가 캉캉 짖어. 그러면 나의 이 초라한 모습이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겠네. 그럼 이런 개를 통해서 나의 처지를 부각하니까 얘는 객상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다. 객관적 상관물이죠. 나의 처지를 더욱더 초라하게 만드는 객상. 자, 그 다음 얘들아 거의 다 왔어. 자, 그 다음 와실. 달팽이 집이라는 건데 뒤에 써 있어요. 뭐 자기 집 초라하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 달팽이 집 같은 좁은 곳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잠도 안 와. 근데 서리법은 아까 한번 찾아줬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찾아줘도 된다고 했어. 그리고 북창을 비겨 앉아. 얘들아 우리 고전에 나오는 창은 전부 다 창문이에요. 어떻게 읽든 창문이야. 창문을 비스듬하게 앉아서 새벽을 기다리니까 무정한 대승은 또 뒤에 보면은 새라고 나와 있네. 그리고 저번에도 했을 거야. 우리 고전에서 새 나오면 무조건 객상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도 왜 객상인지 한번 볼게. 그 무심한 새가 이내 한을 돋는다. 그럼 한이라는 건 슬픔이네. 그럼 저 새를 통해서 나의 슬픔이 불러일으켜졌으니까 당연히 객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 됐지? 자, 계속 나는 슬프고요. 그 다음 종조 추장하며 먼들을 바라보니. 이거 뭔지 모르겠어. 뒤에 써 있었는데 기억 못하겠다. 뭐 시간이 지나고였나? 아무튼 그래. 자, 어쨌든 먼들을 바라보니까 즐기는 농가. 이 농부의 노래도 흥 없이 들린대. 나 지금 기분이 완전 다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뒤로 갑니다. 계속 농사 실패 요 얘기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거의 다 왔어요 얘들아. 자, 그 다음 세정. 우리 속세할 때 그 세상할 때 세자네. 세상의 인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계속 암울하대요. 그리고 아까운 저 소비는 아마 쟁기라고 써있을 걸 너네들. 쟁기는 벽보님도 좋을시고. 그럼 벽보님이 뭔지 모르고 만약에 안 나와 있으면 그냥 쟁기는 좋대. 근데 쟁기는 보기가 좋은가 봐. 왜 좋냐면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쉽게 갈 수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농기구 쟁기라고 돼 있는 것도 네모인 이유가 제가 아무리 그 밭을 잘 갈아봤자 나한테 소용이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저렇게 날이 좋고 완전히 뭐 농사짓기 참 좋게 생겼더라도 나한테 쓸모가 없으니까 제가 좋으면 좋을수록 나는 더욱더 처량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소비도 역시나 객상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얘가 좋으면 좋을수록 나는 더 못 쓰니까 안타까움이 커질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계속 좀 내려가 보면 허당 반벽, 뭐 벽이겠지 뭐. 벽에 쓸데없이 걸려있네. 나한테는 쓸모가 없으니까 보면 자꾸 속 쓰리다는 거야. 그리고 춘경, 뭐 봄가린데 필요 없어요. 어떤 것도 거의 다 됐다. 후리쳐 던져두자. 여기는 물결 밑줄 하나 해주시고. 그럼 농사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농사 또 열심히 짓겠다는 의지? 그딴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알 수 있지? 포기한 거야. 농사는 포기예요. 근데 쌤이 농사는 포기라고 얘기한 건 요 뒷부분, 요게 중요해서 그래. 자, 얘들아, 요까지만 하면 끝이야. 좀만 더 힘내. 자, 봐봐. 농사는 던져두고, 그 다음 강호한 꿈을 꾼지도 오래러니. 그럼 강호한 꿈이라는 건 당연히 강호는 자연이니까 자연에서 뭔가를 할 꿈인가 봐. 그리고 아까 쌤이 도입부에 얘기한 것처럼 뭐 자연에서 물알치 하는 삶,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는 이제 뭔가 좀 사대부 답네? 이런 느낌이 들 거야. 자, 아무튼 자연에서의 꿈을 꾼지도 오래러니. 구복, 입구자에 옷이네. 먹고 입는 것이 누가 되어서 어이고 잊었다. 그 꿈을 내가 잊고 살았었대. 자, 그 다음 천피기욱한데 녹죽도 많기도 많구나. 얘들아, 하다 많다라는 거 해석 따로 안 해도 되는 거 맞지? 자, 그리고 또 녹죽이란 건 푸른 뭐 대나무죠. 그래서 이 자연에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대. 그러니까 자연을 계속 얘기를 했어. 자, 그리고 여긴 좀 특이한 게 유비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줘라 라고 해서 말건방의 형식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앞에 거랑 이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소도 아까 빌렸잖아. 근데 빌리려다가 실패했지. 그리고 이번엔 낚싯대를 빌려달라고 하네. 자, 이거는 또 왜 빌려달라고 하는지 봅시다. 어떤 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이 친구가 될 거래. 얘들아, 명월청풍 한마디로 그냥 자연 맞지? 월과 바람이니까 달과 바람 자연. 자연의 친구가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의인법이자 물화일체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자연에서의 꿈, 물화일체라는 걸 의도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 됐지? 자, 그리고 임자 없는 풍월강산, 또 자연이 나옵니다. 주인 없는 이 자연에 절로절로 늙을 거야. 그럼 얘 꿈이 다 나왔어요. 자연에서 욕심 없이 사는 거. 자,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 두 줄 읽어볼게. 무심한 백구야. 내가 내신에서 아주 환장하게 나왔었잖아. 백구 이꼴 흰 갈매기고요. 흰 갈매기. 그리고 백구가 나오면 무조건 물화일체라는 것도 떠올리라고 했어. 왜 무조건이 돼야 되냐면 이 백구라는 것 자체가 얘들아 고사 옛날 이야기에 나온 거였거든. 그래서 살짝만 좀 얘기하고 가면 어떤 어부가 그 욕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다에 나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갈매기가 나랑 막 친구 돼서 막 놀아줬대. 그래가지고 얘가 어이구 갈매기가 이렇게 많이 나한테 오네? 다음날 나갈 때는 뭐 한 마리 잡아볼까? 이런 욕심을 가지고 나갔더니 갈매기가 나를 피하더래. 이런 고사에서 온 거고, 그래서 이 흰 갈매기가 나온다면 아, 욕심 없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내용이구나 라고 이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너네들 머릿속에 이 스토리는 다 빼고 백구 이꼴 흰 갈매기고 백구가 나와? 그럼 물화일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 이렇게 이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무심한도 해석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무심하다라는 건 매정하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두 번째 무심하다는 건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욕심이 없는 이야. 그럼 뒤에 오는 갈매기의 맥락으로 본다면 1번일 수가 없겠지. 자연과 하나 되고 싶은데 매정하다고 하면 너무 맥락이 이상하니까. 그래서 자연을 막 추구하는 그 순간에 무심하다라고 하면 욕심 없다라고 읽어주는 게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욕심 없는 갈매기야. 내가 오라고 하지. 너 보고 말라고 하겠냐? 하면서 또 말을 건네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토리. 요거는 다토다. 다톨 사람 할 때 다투다. 다투는 사람이 없는 것은 다만 인가. 여기인가 여기노라 하고 끝나. 그리고 마지막에 쌤이 이거를 굳이 색깔로 칠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다툴 사람이 없는 건 여기 지금 자연이잖아. 그치? 그럼 자연을 다툴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다툴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딘데? 속세지. 그렇지. 그런 거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야. 굳이 다투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투는 사람이 있는 그 속세라는 곳은 싫어라는 걸 함축하고 있다고. 되겠죠? 자, 그럼 요까지 봤을 때 얘들아 내용은 요까지가 끝이고 아까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이 사람 중기 사람이고 전기의 성격은 어디서 후기의 성격은 어디서 등장하는지 좀 이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만 살짝만 살펴보고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 자, 45번은 아까 또 답을 찾은 거기는 한데 한 번만 확인해 보려고. 자, 45번부터 보면 헛먼덕을 숙이 쓰고 설피설피 그 다음에 개짓을 등을 통해서 화자 행동 주변 상황을 알려줘서 처량한 모습을 구체화한다. 그렇잖아. 다 실망하고 돌아오는 그 부분에서 나온 거니까. 자, 그리고 44번. 44번도 얼른 보면 소와 낚싯대를 중심으로 달을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네. 그래서 너네 눈으로 한번 볼래? 이것도 5번까지 딱 내려갔다 오면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한번 쭉 보면 너무나도 답이 쉬울 거야. 처음부터 쌤이랑 봤으니까. 그래서 답까지는 내려왔지? 확인해보면은 요거 4번 맞죠? 4번. 왜냐면 둘 다 빌리는 건 맞아. 근데 강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거는 낚싯대밖에 없죠. 우리 소를 빌리는 이유는 뭐였어? 농사 짓기 위한 거. 그죠? 자, 그러면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된 소와 달은 4번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소설로 넘어가도록 할게. 14분 안에 끝내실 수 있어요? 아유, 14분 안에 당연히 끝내지.
오늘 사실 얘들아 할 거 별로 없었어. 이것만 하면 끝이야. 자, 그러면 이거 조금만 읽지? 그래, 한번 해볼게, 열심히. 근데 이거 찍은 건 어디 올라? 유튜브. 너 알람 설정 안 했냐? 채널로 올라와요. 뭐라 치냐고? 또미 국어 치면 돼, 또미 국어. 유재영 쌤 것도 쌤거 올라와요. 재용생 건 없어. 유튜브 안 찍어요? 응, 나만 찍어. 그래서 얘들아 알려줬으니까 가서 뜨면은 좋아요 눌러놔. 자, 댓글 달지만 알겠지? 옛날에 댓글 한번 쓰인 거 보고 상처받아가지고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 뭐 밑에다가 어떤 아저씨 같은 사람인데 아니 저렇게 설명을 하면 쓰나 막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충격 먹어서 댓글 중지 누르고 그다음부터 댓글 못 봤거든. 근데 지금 댓글 열려 있으니까 거기다 악플 달지 마라. 알겠지?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요 작품까지만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 아니야, 힘내. 자, 고전소설 페이지 202페이지인데 이것도 보기가 있고 이 보기는 사실 너무 좀 많은 정보를 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읽고 가야 되는 거. 그럼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 작품에는 유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연의 옥사 사건을 근거로 쓴 전 일생을 다룬 작품이야. 그리고 유연이의 형 유유의 가출 후에 유연의 매부인 달성령 이지와 그 아내 백씨가 가짜 유유를 등장시켜 유연에게 돌아갈 재산을 가로채고자 음모를 꾸미는 거에서 사건이 시작이 된대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세모를 쳐놓은 거는 이지와 백씨가 음모를 꾸민다며.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물인 거 일단 판단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짜 유유의 진위를 묻는 송사에서 최은규가 가짜임이 드러난대. 그럼 가짜인 척했던 최은규도 나쁜 놈 맞지? 세모 쳐주시면 되고, 그 후에 이 세모였던 백씨가 유연을 또 살인죄로 고발을 한대. 그래서 그 과정에서 권력과 결탁한 이지 등이 승리하게 된대요. 그래서 악이 승리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2차 송사 중에 고문으로 유연이 또 죽어. 그럼 피해자로 나오는 유연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물이란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진짜 유유가 등장하면서 그 억울함을 풀고자 노심초사하던 유연의 아내 이씨. 그럼 이씨도 유연의 편이니까 동그라미 맞지? 피해자의 쪽이니까 동그라미 쳐주시고, 얘가 법부에 또 뭔가를 호소한대요. 그래서 송사가 다시 벌어져서 유연의 죄 없음이 밝혀져. 그리고 죄인들과 그들을 국문한 관리들이 벌을 받습니다. 그럼 주제도 권선징악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쓴 이항복이라는 사람은 이 작품을 통해 마지막 부분은 그냥 묶어줄게요. 주제까지도 때려줍니다. 당시에 송사 진행에서 문제점이 많아. 왜냐면 하나, 둘, 세 번이나 했는데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었잖아. 그치? 이런 문제점과 관리들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여기서 이렇게 구구절절 나타내준 이유는 그냥 인물관계 파악하고 가라고. 되겠지? 그리고 이따가 쌤이 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걸 안 읽었더라면 너무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긍정 부정을 주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은 우리 빠르게 한번 필요한 부분들만 캐치해서 읽고 문제 빠르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가보면 관아에 이르니 마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묻자 최은규는 얘 아까 우리 여기서 세모라고 했으니까 세모 치고 가면 되겠지? 세모 쳐주시고 얘들아 본문으로 간다. 그랬더니 저는 유유입니다 라고 거짓말한 것도 확인할 수 있지. 어떻게? 보기에서 우리가 봤으니까. 자, 그리고 대구 부사 박응천 처음 나오네요. 네모 쳐주시고요. 자,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묻자 모두 유유가 아니라고 올바른 대답을 했어. 그러자 부사는 사람들을 일일이 가리키며 최은규에게 오히려 거꾸로 묻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네 친척이나 같은 마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말해봐. 저 사람 누구야? 자, 그랬더니 최은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을 못했대. 즉시 뜰로 끌어내려서 삽목을 채고 묻고 말했다. 복장이 바뀌고 얼굴이 변해서 사람들이 너를 못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네가 진짜라면 친구들 못 알아볼 수 있겠니? 네가 지금 사실을 고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관아의 형벌로 다스리겠다. 그럼 이때 박응천이라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 맞죠? 그치? 악을 벌하려고 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인물인 거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자는 일이 궁색해지자 자기가 유유라고 했다가 최은규라고 했다가 미친 소리를 늘어놓으며 짐짓 미치광이 행세를 또 했대요. 그리고 최은규의 첩 와이프인 춘수라는 자가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말했다.
제 남편은 불행하게도 병이 위독해요. 옥에 가두지 마시고요. 억류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부사는 관노비인 박석 네모 쳐주시고 새로운 인물 이 사람 집에 잠깐 머물게 했대요. 자, 5일 뒤에 최은규와 춘수가 달아났어. 그러면 여기 바로 위에 나왔던 춘수도 나쁜 사람이란 거 알 수 있지? 함께 도망갔으니까 춘수도 세모 쳐줘야 돼. 자, 그리고 그 관노비였던 박석이 알아채자 뒤쫓아서 춘수, 여자는 잡았지만 최은규는 이미 달아나서 종적을 감춰버렸대. 자, 그리고 유유의 아내 백씨. 얘들아, 우리 백씨 아까 보기에서 봤을 때 세모 맞지? 그럼 세모를 치고 가면 내용 이해가 엄청나게 빨라질 거야. 세모 쳐주시고. 시리에 빠져 상복을 입고 밤낮으로 곡하며 감사에게 말했다. 또 뭔가를 모함하려나 봐. 남편의 못된 아우 유연이 재산 욕심에 눈이 어두워 진짜를 가짜라고 하고 지 형을 묶어서 관아에 가두고 재앙을 덮어씌우려고 했어요. 제 남편은 원래 광증을 앓고 있던 터에, 그럼 광증은 병일 거 아니야. 그럼 이 광이 무슨 광자일까? 애들 맥락으로 봐야 돼. 무슨 광? 미칠 광이겠지. 그치? 그러면 미친 병이라고 굳이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백씨는 나쁜 여자였잖아. 그리고 위에서 미친 척하면서 병든 것처럼 했던 사람은 최은규가 연기한 거였지. 그러니까 백씨가 이 광증이라는 말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위에서 막 난리 부렸던 최은규는 유유라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봐주면 돼. 근데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위에서 최은규가 미친 척을 했으니까 이 미친 척을 한 걸 보고 제 남편은 광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 봤던 거야. 최은규는 유유가 맞아. 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왔다고 보면 돼. 자, 그리고 이렇게 아픈 터에 구금을 당하니까 병이 더욱 중해졌어. 어쨌든 저 위에 있던 최은규는 유유가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행히 태수께서 옥살이를 시키지 않으셔서 병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연이가 감시하는 군조를 매수해서 남편을 살해하고 흔적을 인멸했어요. 유연의 죄를 따져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또 거짓말을 얘기해. 근데 만약에 보기를 보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다가 이쪽에 와서 다시 뒤집어야 되니까 무조건 보기를 봐야 된다고. 자, 그 다음 감사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이 감사는 아까 나왔던 대구부사 그 박모 씨한테 명령해서 유연, 춘수, 박석을 잡아 가두게 했어요. 그리고 유연의 아내 이씨, 요거는 보기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인물 맞았지? 동그라미 쳐주고, 이 이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또 감사가 말합니다. 야, 달아난 자는 유유가 아니라 최은규야.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네. 그리고 달아났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요건 밑줄. 나 또한 유연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럼 이 감사도 긍정적인 인물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일처리를 제대로 하니까. 다만 이 세모였던 백씨가 호소하기를 그치지 않아서 일을 처리하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일단 물러가 기다려. 국문을 마치면 마땅히 바로잡을 거야 하면서 민원이 넘어와서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네요. 자, 그리고 백씨가 유연을 이웃마을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자 마침내 옮겨서 가뒀습니다. 백씨가 얘기하는 대로 또 흘러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네. 자, 그리고 얘들아 좀만 더. 유연의 옥사에 대한 판결 내용을 조정에 미처 보고하기도 전에 간관 새로운 인물입니다. 네모 쳐주시고요. 임금에게 말합니다. 유유가 타지로 옮겨다니며 고생을 겪어서 외모는 달라졌지만 말씨와 행동거지는 다름 아닌 유유입니다. 해가지고 가짜를 보고 또 유유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관관은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거 맞지? 최은규를 옹호하는 거니까. 그래서 간관 옆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거는 너네들이 문제 풀면서 읽어보면 계속 최은규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이 B의 마지막 두 번째 줄 요것만 좀 읽을게요. 유연이를 잡아서 와가지고 죄를 다스리고, 그리고 아까 제대로 판결 내렸던 박응천은 파직하기를 청합니다. 해가지고 좋은 사람보단 나쁜 사람 편 들어주는 거니까 관관 부정적인 인물 맞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허락을 했어. 자, 그리고 유연이가 서울에 오게 잡혀오게 되자 이지와 심용이 마주 앉아 모의를 하면서 김백천에게 물었어. 자, 김백천 네모 쳐줘야겠지? 새로운 인물이니까. 자, 유연이 오면 우리도 문제가 생길 텐데 너는 뭐라고 말할 거야? 했더니 김백천이 제가 보기에는 유유가 아닌데요? 제대로 판단을 하는 애였어. 그랬더니 이지와 심용이 말하기를 그럼 너는 유연과 함께 목이 잘릴 건데? 그랬더니 뭐라 말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이 부정적인 애들이 이런 말로 종용했다. 우리랑 똑같은 말을 하면 아무 근심 없이 지나갈 걸세. 그러면 이지, 심용이라는 거 부정적인 인물이고 김백천도 넘어간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내려오면 되겠네요. 자,
자, 그리고 중략 부분으로 가면 유연은 그 부정적 인물 이지와 백씨의 계략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하옥되고요.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긍정적 인물 이씨는 남편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매일 하늘에 기도하며 지내던 중에 유유, 진짜 유유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 그리고 이씨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우리 법원으로 갑니다. 억울하게 죽은 유연은 달성령 이지의 재산 다툼 때문에 잘못된 처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 없는 저는 땅을 치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으나 원통함을 씻을 길이 없어요. 지금 진짜 유유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유연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서를 올립니다. 했더니 유유가 저는 유용이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진짜 유유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부친의 이력, 친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쭉 다 대답을 하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었대. 그리고 유유에게 왜 집 나갔냐 라고 했더니 유유가 말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나 와이프를 구박하냐 라고 의심하셔서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해가지고 3년 동안 떠돌았대. 됐지? 자, 그러면 내용은 이렇게까지 봐줘야 되고 쌤이 복이랑 이거를 같이 읽은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거를 읽고 인물관계를 파악해야지만 너네들이 본문으로 갔을 때 백씨가 나쁜 걸 알고 이 이야기를 돌려가지 않고 그냥 바로 직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들아 문제 한 가지만 풀고 우리 마무리하자. 요까지. 그리고 얘들아 요것도 제일 첫날에 쌤이 얘기했던 건데 고전 소설에서는 물어보는 게 항상 계란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현대 소설에서는 얘가 계란말이를 먹었는지 아니면은 그다음에 또 뭐 어디 젓가락이 이쪽을 향했는지 저쪽을 향했는지 되게 애매하게 말하는 게 현대 소설이라면 고전 소설은 이 사람은 흰 쌀밥 위에 계란말이를 얹어 먹었다라고 대놓고 나와.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도 이 사람 계란말이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단순한 걸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 일치만을 물어보니까 너네들이 읽으면 된다는 거. 잘 읽기만 하면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계란말이 문제로 이게 맞는지 확인만 하고 얼른 마무리해볼게. 자, 1번. 최은규는 거짓말이 드러나자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지? 아까 나왔잖아. 그치? 그리고 또 2번. 춘수. 아까 와이프였어요. 어디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도주했지만 여자는 잡혔다며. 이것도 계란말이 먹었냐 물어보는 거. 그리고 3번. 감사는 백씨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아까 우리 감사는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했잖아. 근데 백씨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 아니지. 그리고 아까 밑줄 그은 거 보면은 저도 누가 범인인지는 압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3번이네. 됐지? 이게 계란말이. 그리고 나머지 너네들 문제 풀어보면 32, 33 전부 다 계란말이 먹었냐 이 문제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할 때 그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리고 4번. 이지, 심용, 이 세모는 김백천을 총용해 우리 뜻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나왔었고. 마지막. 유는 아버지 때문에 집을 떠나 있었다. 이것도 마지막 부분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31, 32, 33 중에 오답률은 31이 제일 높아. 다시 말해 계란말이 먹었냐 이거를 찾기 위해 제대로 읽는 게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인물관계 그다음에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32, 33은 너네들 풀어보고 내일까지 독서 지문도 꼭 풀어와. 수업 시간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그냥 들으면 시간을 낭비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시험도 선생님한테 물어봤고 내일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안내하겠지만 아침에 올지 아니면 나중에 올지 이것도 결정해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자. 수고했다.